100년 동안의 고독. 가브리엘 마르케스. 세월이 지나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문득 아버지를 따라 난생 처음으로 얼음 구경을 갔던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오후를 떠올렸다. 당시 마콘도는 흙벽돌로 만든 집이 20채쯤 자리 잡고 있는 초라한 마을이었다. 마을을 따라 흐르는 강바닥에는 선사시대 공룡의 알처럼 커다랗고 하얀 돌이 매끄럽게 깔려 있었다. 마을이 생긴 지 오래 지나지 않을 때였으므로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장소나 물건이 많았던 탓에 그것들을 거론해야 할 경우 말 대신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아야만 했던 시절이었다. 작은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봄이 되면 집시들이 나팔과 큰 북을 울리며 찾아들었다. 그들은 마을 근처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에게 신기한 물건을 구경시켰다. 뚱뚱하고 톱석부리인 메르키아데스라는 집시는 자석을 들고 다니며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재주를 보여 구경꾼들을 감탄시켰다. 그는 자석을 마케도니아의 연금 순사들이 8번째로 만들어낸 불가사의한 물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불가사의한 물건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냄비와 프라이팬, 부젓가락, 화로 따위를 손도 대지 않고 움직이거나 넘어뜨려 보였으며 목과 나사못을 굴려대기도 했다. 심지어 여러 해 전에 잃어버린 쇠붙이까지 찾아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호기롭게 말했다. 모든 물건에는 영혼이 있고 이 자석은 그 영혼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깊이 터득하여 상상력이 초인적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알려진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집시의 쇠붙이를 갖게 되면 땅속에 숨겨져 있는 황금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직하기 이를 데 없는 메르키아데스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충고했으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그는 집시들이란 본래 거짓말쟁이이므로 자신의 고집대로 나귀 한 마리와 염소 한 쌍을 주고 기어이 그 쇠붙이를 바꾸었다. 그 가축들의 의지에 살림을 꾸려가던 그의 아내 우르슬라 이구아랄이 극구 만류했으나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곧 마을을 가득 덮어도 남을 만큼의 금을 갖게 될 거야.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부진 애를 썼다. 메르키아데스가 외던 주문을 큰 소리로 울조리며 마을과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심지어 강바닥까지 훑어나갔다. 그러나 그가 찾아낸 것이라고는 자갈이 가득 들어찬 15세기에 사용하던 갑옷 한 벌이 전부였다. 잔뜩 녹이 쓴 갑옷에서는 움직일 때마다 자갈 구르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그의 작업을 돕던 조수들이 갑옷을 해체했을 때 안에서 나온 것은 여자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구리 상자를 목에 건 해골뿐이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집시들이 또다시 마을로 찾아들었다. 이번에는 만원경과 북만큼이나 큰 렌즈를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것을 암스테르담에 사는 유태인들이 최근에 발명한 것이라고 소개하며 구경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들은 집시 여인 한 명을 마을 끝에 세워놓고 만원경을 천막 앞에 설치했다. 오 레이야를 내면 마을 사람 누구나 그 만원경을 통해 손에 닿을 듯이 가깝게 집시 여인을 볼 수 있었다. 과학은 거리 개념조차 없애버렸지요.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집에 앉아서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메르키아데스가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인 커다란 렌즈의 놀라운 실험이 한낮의 태양빛 아래 행해졌다. 집시들은 길 한복판에 건초 더미를 쌓아놓고 렌즈로 햇빛을 모아 불을 붙여 보였다. 자석으로 실망감을 맛보았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렌즈를 훌륭한 전쟁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메르키아데스가 지난번처럼 만류했으나 결국 자석 2개와 금화 3닙을 받고 렌즈를 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낙심을 한 우르술라는 대성통곡을 했다. 그 금화는 그녀의 아버지가 가난 속에 평생 동안 저축해서 마련해 둔 것으로 다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라고 침대 밑에 감춰두었던 것이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과학자다운 헌신적인 태도로 실험에 몰두하느라 아내의 낙담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그는 인체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햇볕을 모은 렌즈의 초점을 자신의 몸에 직접 쏘았다가 그 실험에서 입은 화상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처럼 위험한 물건은 내다 버리라는 아내의 빗발치는 성화를 그대로 흘려버리던 그는 한 번은 집에 불을 낼 뻔하기까지 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힌 채 렌즈를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인 무기가 될 것인가를 연구하여 마침내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 책자를 한 권 완성시켰다. 그는 자신이 그간 시행했던 여러 실험에 대한 설명서와 여러 장의 도표를 첨부하여 인편으로 정부 관리에게 보냈다. 책자를 전달해 주기로 한 심부름꾼은 산을 넘고 늪을 지나며 경류가 요동치는 강을 건너는 동안 맹수의 위협과 질병 그리고 외로움이 선물한 절망감으로 초죽음이 되어서야 겨우 우편물을 배달하는 당나귀들의 통행로에 다다를 수 있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군사 전문가들 앞에서 직접 새로운 무기에 대한 시범을 보여달라는 정부 당국의 초청이 있기만 하면 즉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도까지의 여행길에 오르리라고 작정하고 있었다. 몇 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회답은 오지 않았다. 기다림에 지친 그는 슬픔에 잠겨 메르키아데스에게 자신의 원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털어놓았다. 정직한 그 집시는 렌즈를 돌려받고 대신 스페인 금화를 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지도 몇 장과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을 덤으로 주었다. 그리고 독일의 사학자 헤르만의 연구자료를 요약하여서 적어주고 천문관측의와 나침반, 육분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실험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으므로 집 뒤에 새로 달아낸 조그만 방에 틀어박혀 몇 달 동안 계속된 우기를 보냈다. 그는 집안일을 완전히 외면한 채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측하느라 꼬박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정오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내려다 일사병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마침내 도구를 사용하는 데 능숙해진 그는 공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서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미지의 바다를 건너고 이름 없는 땅을 찾아내 외부 세계의 낯선 사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 따위는 망각한 채 중얼중얼 혼잣말을 짓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버릇이 생겼다. 아내 우르술라와 자식들이 밭에서 바나나와 토란, 카사아바, 마, 호박과 가지 등을 가꾸느라 여념이 없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도취 상태에 빠져들었다. 무엇에 홀린 듯 알아듣기 어려운 감탄사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던 12월의 어느 화요일 점심때
그는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내부의 생각들을 토해내듯 털어놓았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연구 끝에 한없이 들뜬 기분으로 자신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던 그 순간의 엄숙함을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는 둥글다, 마치 오렌지처럼. 우르슬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미치 여거던 당신 혼자 미치구려. 터무니없는 지씨들의 말 따위를 철없는 아이들에게까지 믿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화가 치밀어 천문간치기를 마룻바닥에 내동댕이쳐 부서뜨린 아내의 행동에도 태연자약했다. 그는 천문간치기를 다시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론을 늘어놓으며 배가 동쪽을 향해 곧장 나아간다면 결국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결국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메르키아데스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외부 세계에서는 이미 증명된 이론이지만 마콘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지구 원형론을 단지 천문학적인 공상과 추리로 알아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명석한 두뇌를 여러 사람 앞에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칭찬의 표시로 이 마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연금술의 실험실을 그에게 만들어 주었다. 그때 메르키아데스는 무척 늙어 있었다. 그가 처음 이 마을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동년배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 두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아직도 말의 길을 잡고 쓰러뜨릴 만큼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메르키아데스는 노쇠에 있었다. 그것은 메르키아데스가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 얻은 갖가지 이상한 질병들 때문이었다. 실험실을 세우는 동안 그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에게 얘기한 바에 의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어디서나 그의 바지가락을 붙잡고 쫓아지 않았지만 최후의 순간은 미루어 놓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을 괴롭히는 온갖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악착같이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페르시아의 펠라그라 피부병, 말레이시아 군도의 괴열병, 알렉산드리아의 문둥병, 일본의 각기병, 마다가스카르의 페스트, 시실리의 지진, 그리고 마젤란 해협에서 난파를 당하면서도 살아남았던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자적 비법을 터득했다는 그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동양인의 신비한 표정이 깃든 우울한 사람이었다. 그는 날개를 펼친 까마귀 같은 커다란 검은 모자를 쓰고 풍상을 겪은 듯한 낡아빠진 벨벳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처럼 박식함과 신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그 역시 한 인간으로서의 일상적인 사소함에 얽매여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을 혐오했으며 하잘것없는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고 괴혈병으로 이가 빠진 후에는 오랫동안 웃음을 잃기도 했다. 숨이 막히는 무더운 한낮에 그의 고백을 들으며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그들 사이에 두터운 우정이 싹틀 것임을 확신했다. 아이들은 그의 환상적인 얘기에 매혹되었다. 그 당시 채 5살도 되지 못했던 아우렐리아노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이마에 번져 흐르는 땀에 젖어 신비스러운 경험을 얘기해주던 그의 모습을 평생토록 잊지 못했다. 아우렐리아노의 형인 호세 아르카디오 역시 그날의 신비로운 추억을 자손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르슬라만큼은
그 집시에 대해 결코 호의적인 감정을 지닐 수 없었다. 그것은 메르키아데스가 실수로 제2 염화수운이 든 플라스크를 깨트린 순간에 그녀가 그 방에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악마의 냄새처럼 지독하군요. 우르슬라는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천만에요. 악마에게는 유황 냄새가 나지만 이건 다만 염화수운일 뿐이에요. 메르키아데스는 즉시 그녀의 생각에 수정을 가했다. 아는 것이 많은 만큼 항상 순간적인 가르침에도 소홀하지 않은 그는 그 자리에서 염화수울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으나 우르슬라는 들은 채 많지 아이들을 데리고 잠을 재우러 가버렸다. 그녀의 기억 속에 메르키아데스는 그 고약한 냄새와 같은 이미지로 굳게 자리 잡고 말았다. 엉성하기 짝이 없는 실험실에는 많은 병과 깔때기, 증류기와 여과기, 체, 원시적인 가마, 목이 가늘고 기다란 비커, 그리고 유태인 마리아가 고안한 새가닥 증류기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메르키아데스는 7개의 혹성을 상징하는 7개의 금속 모형, 4세기 무렵의 연금술사인 모세와 조지모스로부터 전해지는 황금을 2배로 늘리는 비법과 금속으로 황금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공식과 도표를 실험실에 제공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황금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이 간단해 입맛이 당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우르슬라에게 쫓아가 감춰둔 그 말을 꺼내주면 그것을 몇 배로 만들어주겠다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우르슬라는 지칠 줄 모르는 남편의 성화를 견디지 못하고 그 말을 내주고 말았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새 입에 그 말을 냄비에 넣고 구리, 석황, 유황, 납 등을 함께 섞었다. 그리고 그것을 파마자 기름솥에 넣고 걸쭉하게 될 때까지 끓였더라. 이것은 아무리 봐도 가피다만큼이라기보다는 은하들한 캐메라만을 닮아 있었다. 조심스러운 증류 과정을 거치고 7개의 혹성을 상징하는 금속과 섞어 녹이고 수은과 키프로스 황삼염을 섞은 뒤 무기름이 없어 대신 돼지기름으로 끓이는 동안 우르슬라가 상속받은 귀중한 재단은 톱 밑바닥에 시커먼 기름칠 여기처럼 엉겨붙어 버리고 말았다. 집시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르슬라는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을 부추겼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집시들에게 반감보다 호기심이 더 많았다. 집시들은 이번에는 온갖 신기한 악기를 귀가 먹먹할 정도로 콩쾅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나시안 세네스로부터 가져온 경이적인 물건들을 구경하라고 떠들어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시의 천막으로 가서 1센티아보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이가 새로 나고 주름살이 퍼여지고 질병을 떨쳐버린 청년 같은 메르키아데스를 보았다. 괴혈병으로 문드러진 잇몸, 훌쭉한 뺨과 쪼글쪼글한 입술로 메르키아데스를 기억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 집시의 초인적인 능력을 보고는 잔뜩 겁을 먹었다. 메르키아데스가 가지런히 이가 박힌 틀니를 뽑자 그는 다시 늙어 빠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구경꾼들이 두려움으로 파랗게 질려있는 사이 그가 다시 틀니를 끼우고 미소를 짓자 즉시 그의 얼굴에는 젊음이 깃들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메르키아데스의 능력이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극치에 이르러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두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틀니의 이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서 그는 크게 흥분하였다.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기능을 지닌 틀니의 마음을 사로잡힌 그는 하룻밤 사이에 정열을 쏟아붓던 연금술에 대한 흥미를 고스란히 잃고 말았다. 그는 다시금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식사도 거르면서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거렸다.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믿기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 봐.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당나귀같이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순간에 강 건너 저쪽에서는 온갖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마콘도 마을이 세워질 무렵부터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메르키아데스가 그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고는 크게 놀랐다. 그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애초에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마을의 족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었다. 농사일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의 양육과 가축을 기르는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충고를 주기도 하고 마을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노력했었다. 마을이 처음 세워지던 때부터 그의 집이 가장 모범이 될 만했으므로 모두들 그의 집을 본떠 집을 지었다. 햇빛이 잘 드는 밝고 넓은 응접실, 고운 빛깔로 가득 찬 테라스식의 식당, 아름드리 밤나무가 솟아있는 마당, 손질이 잘 된 정원, 염소와 돼지와 닭들이 사이좋게 어울려 사는 우리가 갖추어져 있었다. 다만 그의 집뿐만 아니라 마을 어디에서도 기르지 못하도록 금지된 가축이 있었는데 그것은 싸움닭이었다. 부지런하기로는 우르슬라도 남편에 못지 않았다. 작은 몸집에 성실하며 대가 센 이 여자는 단 한 번도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고 오직 새벽부터 밤늦도록 빳빳하게 풀이 먹인 사라사 치마를 펄럭이며 쉬지 않고 일했다. 때문에 흙을 다져 만든 마루, 석회를 바르지 않은 토담, 집에서 직접 만든 목재 가구 등은 항상 깨끗했으며 옷을 보관하는 낡은 장롱은 향긋한 박하 냄새를 풍겼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계획에 의해 세워진 마을은 모든 집들이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마을 앞에 강물을 길어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햇볕이 너무 많이 들거나 적게 드는 일이 없도록 거리와 방향을 조절했다. 인구 300명이 살고 있는 마콘도는 어느 이웃 마을보다도 질서 있고 부지런한 마을이 되었다. 마을 사람 중에 30살을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아직 마을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없었기에 모두 행복하기만 했다. 마을이 처음 세워질 무렵부터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쉬지 않고 덕과 새장을 만들었다. 오래지 않아 그의 집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휘바람새, 카나리아, 벌새, 방울새 등으로 가득 찼다. 얼마나 새들이 많았던지 그들의 합창 소리에 귀가 먹먹할 정도여서 우르슬라는 귀를 밀랍으로 막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메르키아데스 일행이 두통을 낫게 하는 유리구슬을 팔러 맨 처음 이 마을을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늪지대 깊숙이에 틀어박힌 이곳까지 찾아온 그들에게 놀랐으나 그들은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길을 더듬어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마을에 대한 헌신과 봉사정신은 자석으로 인한 열정과 천문학적인 상상, 물질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신비로운 감화에 이끌려 증발하고 말았다. 말끔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던 그는 순식간에 꾀죄죄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옷차림은 엉망이 되었고 세수도 마다하며 게으름을 피웠기에 더부룩하게 자란 그의 수염을 다듬으려면 우르슬라는 시칼을 들고 진땀을 빼야 했다. 이쯤 이루고 보니 그가 귀신에 홀렸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그가 미쳤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바깥세계의 찬란한 문명과의 접촉을 위해 길을 개척하자는 그의 말에 모두들 집안일을 밀어놓고 동참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역시 그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동쪽으로는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높은 산맥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산맥의 너머에 옛 도시인 리오하차가 있다는 정도였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가 가르쳐준 것이었다. 옛날에 영국의 제도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이 대포를 가지고 악어를 사냥해 박제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바쳤다는 도시였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 여인네들, 아이들과 가축, 온갖 세간을 걸머쥐고 산을 넘어 바다로 통하는 길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2년 2개월 동안 헛고생만 한 채 길찾기를 포기하고 말았으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막막하자 이곳 마콘도에 정착하여 마을을 세웠던 것이다. 결국 산 너머 길찾기에는 그에게 과거의 해우 이외에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했으므로 다시금 그 길을 따라 나설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수초와 이끼가 밀생하는 늪지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집시들의 말에 의하면 그 늪지대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광활한 늪지대의 서쪽은 바다와 맞닿아 있었으며 그곳에는 크고 매력적인 젖가슴으로 수부들을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상반신이 여자의 모습을 한 매끄러운 살결의 고래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집시들도 그 방향으로 배를 잘못 몰아 6달 동안이나 헤매고 나서야 겨우 당나귀들이 다니는 육지의 좁은 길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사정이 그랬으므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문명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북쪽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처음부터 함께 마콘드를 개척한 사람들에게 길 닦는 도구와 사냥 도구를 나누어 주고 이미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나침반과 지도를 배낭에 꼬여 대담한 모험의 길에 올랐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장애물을 만나지 않았다. 그들은 바위투성이의 강키스를 따라 몇 년 전에 녹슨 갑옷을 발견했던 곳까지 간 다음 거기에서부터 오렌지 나무가 뒤덮인 좁은 길을 더듬어 숲으로 들어갔다. 일주일 만에 그들은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여 절반은 구워 먹고 나머지 절반은 앞날을 위해 소금에 절였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장차 푸르스름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금강 인꼬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될 날을 대비했다. 이로부터 열흘 이상이나 태양을 볼 수 없는 날이 계속되었다. 땅바닥은 물기에 흠뻑 젖은 화산재처럼 질척했고 밀림은 점점 더 빽빽해져 새들과 원숭이의 울음소리조차 아득해졌으며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은 우울에 젖어들었다. 그들은 침묵과 습기로 이루어진 원제 이전의 낙원에 발을 디딘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진흙 웅덩이에 발이 푹푹 빠지며 낫으로 잡초와 도마뱀을 후려치며 나아가야만 했다. 한 주일 동안 그들은 거의 입을 다문 채 몽유병 환자처럼 흐느적거리며 걸었다.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이라고는 곤충들이 발하는 희미한 빛뿐이었고 공기는 피냄새에 절여진 듯해 호흡을 가쁘게 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돌아간다는 것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애써 뚫고 온 길은 하루 동안에도 쑥쑥 자라는 정글의 식물이 다시 뒤덮어 버렸을 게 분명했다. 걱정할 거 없어.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야.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거듭 말했다. 그는 나침반에만 의지해 북쪽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주술에 걸린 듯한 악마의 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사방은 별 하나 없는 암흑 세상이었음에도 대기는 밝고 상쾌하게 느껴졌다. 밀림을 통과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일행은
그 자리에 그물 침대를 걸고 2주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에야 그들은 눈을 떴다. 그리고는 놀라움으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양치류와 야자나무에 쌓여 화사하고 적막한 햇살을 흠뻑 받으며 스페인의 거대한 범선 한 척이 좌초되어 있었다. 기울어진 돛대는 멀쩡했으나 도폭은 갈기갈기 찢어져 이름 모를 난초가 무성한 갑판에 늘어져 있었다. 삿갓 조개와 부드러운 이끼로 뒤덮인 선체는 자갈밭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그런대로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범선은 새들이 둥지를 트는 세월을 넘어 고독과 망각의 세계를 항해하고 있는 듯했다. 호기심이 사로잡힌 일행이 배 안을 뒤져보았으나 잡초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가까이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이 배의 발견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안의 기운을 빠지게 했다. 예전에는 온갖 희생과 고난을 무릅쓰고 찾았어도 발견할 수 없던 바다가 바라지도 않은 지금 불쑥 나타난 것이었다. 이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다음 이곳에 영로가 마련되었을 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이곳을 지나며 바라본 것은 양귀비꽃이 만발한 들판에 뒹굴고 있는 검게 그을린 범선이었다. 육지 한가운데에 범선이 있다는 아버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어쨌거나 계속된 탐험이 나흘 만에 그들을 바다에 이르렀다. 온갖 위험과 고난을 각오하고 모험에 나섰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흰 파도가 밀려오는 잿빛 바다를 바라보며 그동안 품어온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빌어먹을 마콘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그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탐험에서 돌아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그린 지도를 보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콘도가 반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을의 위치를 잘못 선택한 자신의 실수에 화가 난 그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지리적인 불편함을 과장하여 단숨에 지도로 그려냈다. 그리고는 우르술라를 붙들고 한탄했다. 우리는 결코 어디로도 갈 수 없어. 과학의 혜택이라고는 조금 더 받지 못한 채 여기에서 이대로 썩어버리고 말 거란 말이야. 실험실에서 몇 달 동안이나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마콘도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러나 우르술라는 남편이 헛된 계획을 채우고 있음을 알아채고 미리 방편을 도모했다. 그녀는 개미처럼 은밀히 돌아다니며 이미 이주할 채비를 하고 있는 남자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온 동네 아낙네들을 설득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자신의 계획이 어떤 악의에 찬 방해로 받아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이주를 찬성했던 남자들이 어째서 우물쭈물 변명을 들어놓거나 갑자기 그의 계획에 대해 의심쩍어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르술라는 시침을 떼고 남편의 거동을 살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실험실 도구들을 짐으로 꾸려 떠날 채비를 하고 있던 그를 보며 우르술라는 문득 남편이 가엾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남편이 짐을 다 꾸릴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상자에 못질을 하고 그 위에 먹으로 자기 이름의 첫 글자를 써놓을 때에도 만류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이미 마을 사람들이 그의 계획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혼잣말처럼 그에 대해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야 비로소 우르술라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서글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무도 떠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니 우리끼리라도 갑시다. 우르술라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나는 떠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소. 식구를 한 사람이라도 땅에 묻기 전에 어디도 고향이 될 수 없다는 거요. 그러나 우르술라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없는 것이
이곳을 떠날 이유가 된다면 저라도 당장 죽어 보이겠어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아내의 결심이 그처럼 부디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마법의 액체를 땅에 뿌리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농작물이 자라고 고통을 잊게 해주는 온갖 기구를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바깥 세계에 대한 매력을 역설하며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우르슬라는 남편의 소위 초인적이라는 예지력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미치광이처럼 이상한 상상으로 세월을 축내는 지신랑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는 자식들 걱정이나 하세요. 저 꼴들을 좀 보시구려. 망아지 새끼들처럼 제멋대로 해요. 아내의 말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가슴을 아프게 찔러왔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니 햇빛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맨발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우르슬라의 마술에 걸려 여태까지 몰라보던 하나의 전경을 또렷이 인식하는 순간 같았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동요가 일어났다. 무엇인가 신비한 기운이 미지에 대한 망상과 방황의 각오로부터 그를 현실의 땅 위에 사뿐히 내려놓았다. 앞으로도 평생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집안을 우르슬라가 청소하는 동안 엄숙한 표정을 짓고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눈시울이 촉촉히 젖어들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체념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좋소, 애들을 불러내. 진푸는 이를 거들라고 해요. 이때 이미 큰아들인 호세 아르카디오는 14살이었다.